곡슈타인 미디어에 따르면 리플 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이 XRP가 미 SEC와의 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이 판결이 다른 모든 토큰의 증권성 리스크를 해소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히게 됩니다. 이 존 디튼은 사건을 맡고 있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앞선 판결에서 해당 판결은 전적으로 XRP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이는 각 토큰마다 개별적으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였죠. 예, 트윗상에서 유명한 XRP 홀더 미스터 비 XRP에게서 리플의 CTO이죠. 이 데이비드 슈왈츠에게 하는 5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같이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보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시작 토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이제 얼마 전 비트코인의 기술 분석가 이 크립토콘이 X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반등 후 UTXO 손실 지표가 2차 바닥 신호가 확인이 됐다라는 견해를 내비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UTXO는 미사용 트랜잭션 출력값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이를 하자면 움직이지 않는 비트코인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장기 홀더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2차 바닥 신호가 확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손실 포물선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인데 이제 과거 UTXO 손실 정점은 2015년 BTC 저점 직전과 2020년 저점 직전 이 블랙스완 이벤트에서 발생을 했으며 시그널 발생 이후 비트코인은 추가 하락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020년 블랙스완 이벤트는 3월 코로나 발생으로 하루 만에 50% 가까이 하락한 사건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에 암호화폐 분석 업체 자비스 랩스 공동 설립자 벤 릴리의 경우는 총 UTXO는 2015년 3천만을 조금 넘었고 2020년 3월에는 6,600만을 기록했다. 두 경우 모두 8에서 90% UTXO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즉 2015년에는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고 홀딩한 숫자가 UTXO 지갑 숫자가 3천만 개였다라는 것이고 2020년 3월에는 6,600만 개였는데 이 경우 모두 80에서 90%의 대부분의 지갑들이 손실을 보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현재 UTXO 수는 1.27억 개이며 계속해서 숫자가 올라가고 있죠. 손실률은 60%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 크립토콘이 첨부한 차트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즉 이제 움직이지 않는 비트코인의 수, 이 UTXO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손실률 또한 과거 저점에 비해 많이 완화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를 믿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제 이와 더불어서 주요 선진국 G10 중앙은행 및 이제 은행 감독 당국의 대표로 구성된 이 바젤 위원회가 은행들의 암호화폐 이 노출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 또한 나왔습니다. 이 규정의 경우는 지난해 위원회가 마련한 암호화폐 자산 규칙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울러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8년 이후 최근 발생한 은행 위기는 간접적으로 암호화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은행들의 암호화폐 익스포저 노출 자체가 크지 않지만 일부 은행은 의존도가 너무 높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파산한 시그니처 뱅크는 암호화폐 기업 예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그에 따른 리스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얼마 전 발표한 바젤 위원회에서 공개한 은행 고객의 암호화폐 포지션은 960억 달러, 하나 약 125조 달러인 것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125조 달러가 아니죠. 이제 한화 약 125조 원인 것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이제 최근 전통 은행권들의 위협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 피터 시프의 경우는 이번에는 채권 수익률이 현재 속도로 계속해서 상승할 경우 두 번째 은행 파산의 물결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미국의 주식 수익률은 2023년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이 미국의 경기 침체는 물론 자산 시장의 혼란이 다시금 가중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위기 예측에 있어서 피터 시프
트럼프의 발언은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했었기 때문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2023년 3월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이전에도 은행들의 파산과 문제들은 계속해서 작게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점이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은행 파산의 두 번째 물결이 시작이 된다면 이 코인마켓은 어떻게 될까요? 이 3월만 떠올리면 코인은 그래도 오른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체적인 상승장과 기대감이 있을 때는 이슈가 터졌을 때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해석할 빌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2020년 3월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당시에 팬데믹이 막 세상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가가 엄청난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 주가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도 함께 하락을 하였는데요. 이 실물 경제에 대한 위협은 코인에도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 2024년 5월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5월은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예고된 시기입니다. 이때를 앞두고 이제 4월이죠. 2024년 4월은 예고가 된 시기인데 만약 이때를 앞두고 시장이 큰 침체에 빠진다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4월까지 상당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미리 오르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거대 은행들이 지난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때처럼 이제 빠르게 대처하면 별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미국 은행들과 미국 경제에 대한 의심이 커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결코 미국 경제에도 좋지 않은 환경이 펼쳐질 겁니다. 지금 미국의 주식은 고평가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금리는 높아져 있고 경기가 돌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연준은 추가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며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위기라고 돈을 풀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이 미래는 결코 밝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안심해도 좋습니다. 이 비트코인 투자자라면 하락할 때 좀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오르면 좋겠지만 언제나 두들겨 맞는 시기가 있죠. 그때는 좀 더 비중을 크게 해서 담으면 됩니다. 이 원하는 것과 현실은 다를지 몰라도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상승 신호는 늘 동일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노이즈에 너무 시야를 빼앗기지 말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이 작업은 꾸준해야 하고 대단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리얼비전의 CEO이자 친크립토적인 성향을 보이는 라울팔에게서 비트코인의 강세장이 언제쯤 시작이 될 것인지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내년 2분기 비트코인 상승장 시작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라울팔 리얼비전의 CEO가 비트코인 반감기와 거시경제 상황이 맞물려 내년 2분기부터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 나선 라울팔 CEO는 5일 내년 4월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가 2분기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그 시점에 일어날 다양한 거시경제 요인이 비트코인 상승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라울팔은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전직 임원 출신으로 현재 매크로 투자자로 독보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해 시장에 많은 관심을 끄는 인사라고 합니다. 그는 비트코인 반감기 패턴을 고려할 때 반감기에 따른 효과는 2분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분명 반감기를 둘러싼 시장에 과한 기대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시점 일어날 거시경제적 상황이 반감기의 효과를 증폭시킬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였는데 2분기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이고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에서는 현재 거론되는 경제 부양책이 본격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들이 비트코인 반감기와 맞물려 상승장을 연출할 것이다. 과거 패턴을 참고할 때 반감기에 따른 비트코인의 가격은 전고점 대비 약 2배, 최대 3배까지 기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라울팔의 예측은 최근 비트코인의 큰 상승을 언급한 아서 헤이즈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며 시장에 큰 관심을 이끌었다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대형 이벤트이죠. 이 반감기의 경우는 다가오는 4월 20일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그 전이죠. 3월 전
여기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여부를 SEC는 무조건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때 현물 ETF가 반려될 가능성은 10% 미만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모두가 기대하는 상승장은 그리 머지않아 보이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 것인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이제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곡슈타인 미디어에 따르면 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이 존 디튼이 XRP가 미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 판결이 다른 모든 토큰의 증권성 리스크를 해소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 존 디튼은 사건을 맡고 있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앞선 판결에서 해당 판결은 전적으로 XRP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각 토큰마다 개별적으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이죠. 이는 리플에는 유리한 판결이었지만 미국 진출 기회를 엿보는 여러 프로젝트의 규제 리스크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기에는 부족했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 코인베이스와 SEC 간의 소송에서 암호화폐에 유리한 그러면서도 보다 일반적인 적용이 가능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토큰에 대한 증권성 문제는 대두되고 있지만 이 무게는 크립토 마켓 측면 많이 기운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 SEC의 항소에 대하여 토레스 판사는 기각하면서 XRP의 소폭 랠리가 발생을 하였는데 이에 트윗상에서 유명한 XRP 홀더 미스터비 XRP에게서 리플의 CTO이죠. 이 데이비드 슈왈츠에게 하는 5가지 질문을 발견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같이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보았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XRP 보유자는 리플의 CTO에게 모두가 답변하고 싶어하는 이제 질문하고 싶어하는 5가지 어려운 질문을 이제 제기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 문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제 소송 승리에 이어서 XRP 커뮤니티는 리플이 이제 미국 파트너에 합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게 되면은 이 XRP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리플의 노력은 최근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7월 미국 지방법원의 판사인 아날리사 토레스가 2차 XRP 판매가 증권 거래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하면서 XRP를 비트코인 이외의 유일한 암호화폐 자산으로 만들었다. 이제 증권으로 인정받는 자산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번 주 초에 이제 토레스 판사는 법원 사건에서 제기된 다른 문제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 SEC의 항소 권리를 거부하면서 7월 판결을 지지하였는데 최근 승소를 고려하여 X핸들을 보유한 XRP 보유자 XRP는 이 7월 법원 판결 이후 암호화폐가 미국 기관에서 일부 채택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쭉 내려가서 보면은 미스터비 XRP라는 인물이 이렇게 내용을 남겼는데 이 분의 트윗을 넘어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게 되면은 7월 판사의 결정 이후로 미국 금융기관이 XRP를 진짜 채택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7월 약식 판결에서 SEC에게 승소를 하였는데 완벽하게 승소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승소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판결이 나왔는데 이 이후에 XRP가 정말 레거시 금융, 이 전통 금융권에서 채택이 실제적으로 되었느냐, 그걸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두 번째로는 판사의 중간 항고를 거부한 결정이 미국 내 XRP의 채택을 활성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남아 있느냐. 이제 이번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SEC의 중간 항소에 대해서 기각을 하면서 XRP가 소폭 상승세를 보였죠. 이에 대해서 의미가 있느냐, XRP의 파트너십이라든지 실제적인 유틸리티적인 채택 측면에서 유의미한 의미가 이제 있었느냐라고 직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보게 되면 미국 금융기관이 XRP를 채택하게 된다면 리플사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까, 아니면 그 직접적인 사용을 하고 채택을 한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게 되면 아직 미국 내에서 금융기관이 XRP를 채택한 적이 없다라면 언제쯤 실제적인 채택
채택이 가능하느냐를 묻고 있는데요. 마지막 5번째를 보게 되면 XRP 타투 언제 할 거냐라는 질문 남기게 됩니다. 이 5번째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리플 파티 승소 이후의 파티에서 본인이 XRP를 그 약식 판결한 날짜와 함께 XRP의 문신을 이제 어깨 쪽에 한 걸 X의 구 트위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리플 스튜디오 그 데이비드 슈왈츠 당신은 언제쯤 타투할 거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이 데이비드 슈왈츠가 공식적인 답변을 아직 남기지는 않았습니다만 XRP 투자자 분들이라면 충분히 궁금해야 할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적으로 현재 XRP를 채택하는 금융기관들과 국가 단위의 중앙은행에서 커넥션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나 CBDC와 관련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당장의 가격을 보면 아쉬움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광고입니다. 너무나 좋은 기업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선물 또는 현물 거래를 하고 계신 투자자분들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거래 수수료를 그저 버리고 있습니다. 이 비트겟, OKX, 바이비트, MEXC, 빙X, HTC 이제 후비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트레이더 분들의 경우는 테더백스의 최저 수수료를 통해 최대 54%의 페이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트레이더 한 분당 평균 3,500 USDT 하나 450에서 500만 원 정도의 이제 페이백을 받고 계신데요. 이 페이백 테스트를 통해 내가 현재 거래하는 금액을 보았을 때 얼마 정도의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테더맥스 가입 후에 이제 사용하시는 거래소의 계정을 하나 추가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평균 5분 정도 소요가 되며 테더맥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창에 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이 보너스 페이백 여기 보시면 축하여 3만 원을 받을 예정이에요 라고 적혀 있죠. 이 보너스 페이백 3만 원을 에어드랍 한다고 합니다. 이 수수료 절대 버리지 말고 꼭 페이백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보고 슬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 전날 대비 2포인트 상승한 50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 나타내고 있죠.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이제 흔히 비트코인의 사계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비트코인은 4년 주기에 반감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 일정한 흐름으로 가격이 흘러갑니다. 이 세세한 데이터를 분석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사이클 주기로 봐야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도 의심하는 사람들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사기를 워낙 많이 당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투자 상품에 관한 사기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인데요. 이 비트코인의 사이클은 흔히 하락장과 프리불장, 1차 불장과 2차 불장으로 나뉩니다. 이 가까운 하락장은 2022년이었습니다. 2021년에 상승봉을 맞고 취해 있던 투자자들에게 2022년은 정말 매서운 한 해였습니다. 꾸준히 가격이 빠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2020년 1차 불장은 차트가 좀 고약합니다. 유독 3월경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이죠. 2021년 불장을 봐도 초기 상승했다가 크게 빠졌던 것이 눈에 띕니다. 왜 이런 변칙적인 모습이 나왔던 걸까요? 비트코인이 사이클을 타고 가격을 만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대외적인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주식시장과 코인이 전혀 다른 흐름으로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2017년 당시 한국 주식시장은 재미가 없었죠. 하지만 코인은 불장이었습니다. 마치 관련이 없거나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나왔던 하락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팬데믹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사건은 1918년 발생했던 스페인 독감 이후 처음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연준은 이 시기에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미친 듯이 풀었습니다. 기업에만 돈을 푼 게 아니라 정부가 개인들의 계좌에 돈을 바로 꽂아 넣어줬습니다. 지갑에 돈을
바로 다이렉트로 꼽아줬죠. 그러니 매크로가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의 차트는 그런 점에서 변칙적인 데이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은 2024년 반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오를까요? 오릅니다. 희소한 자원이나 투자 상품은 투자자들이 늘어날수록 더 오릅니다. 이것은 그냥 자연의 원리입니다. 인사이트가 아닙니다.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매일 가격을 보고 분석을 하려니 괴롭고 일이 일비하는 것이죠. 이 분은 정부에 의해서 재분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소수에 의해서 철저히 통제됩니다. 이 자본주의는 누구나 노력하면 부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계급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노동자 신분을 벗어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은 일종의 동아줄입니다. 계급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에 실제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